애쓰고 있어. 만약에 네가 피고인 속에서 이 변론을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세포가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다시 피가 돌고 다시 체온이 느껴지는. 눈물이 나지. 그동안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래도 소신껏 살아왔던 그동안 인정을 받는 느낌. 감격의 눈물이. 맞아. 변론을 들으면서 이국 씨는 눈물이 흘렀어.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야. 그리고 인숙 씨뿐만이 아니야. 방청객들도 훌쩍이고 변론서를 읽는 조 변호사도 눈물을 흘렸고 누가 뻘리고 목이 메었어. 근데 이제 조 변호사님이 읽다가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게 온 마음을 다 바쳤던 사건이었고 본인이 얘기해야지. 너무너무 잘 쓰셨잖아요. 변론 너무 잘 쓰셨고 저에 대한 깊은 책임감, 애정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변론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변론이었죠. 참 쉽지 않은 건데 글로 감동을 주는 것. 근데 그게 심지어 변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고 나를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그 위안이 정말 너무나 클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자, 그 변론서의 뒷부분도 마저 읽어볼게. 이 재판은 거꾸로 된 재판입니다. 여기에 묶여 서서 재판받아야 할 것은 이 연약하고 순결무구한 처녀가 아니라 바로 이 처녀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만행을 저지른 문귀동. 아울러 문경장의 범행을 교사, 방조하였던 모든 사람들, 문경장을 비호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려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옳소. 재판 결과는 어땠어? 무죄 줘라. 아니 당연히 이거는 뭐 무죄가 돼야지. 피고 권인숙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죄로. 결국은 그냥 공문서 위조는 위조다. 1심 승부를 실형을 때리더라고. 기가 막히는데요. 저도 충격받았고 조 변호사님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진실이 눈 감겠다는 장식만 안 하면 이건 뭐가 진실인 것도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형을 딱 때리는 걸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숙 씨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 갇혔어.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 간간히 들려오는 문경장의 소식이야. 개인 사업을 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긴풀 잘 사. 자, 그럼 이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 변호사님께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 조변은 법원에 집요하게 요청했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이 재정신청서에 무려 166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어. 이건 우리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인숙 씨의 용기와 조변의 노력으로 간간하던 오공 정권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 성공 사건을 계기로 보도지침이 폭로가 됐고 다음 해에 박종철 부문치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어. 자, 1년 후인 1988년 4월 당시 뉴스를 직접 볼게요. 부천서 성범행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문기동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했습니다. 자, 찍으셔.
태도였으니 그런 만회는 적절했어.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인숙 씨와 변호인단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요. 이제 문경장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 성고문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어. 아침부터 법원에는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리고 드디어 수의를 입은 문경장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인숙 씨는 사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을 했어. 뒤바뀌었죠. 바뀌었어. 자, 문경장 성고문 사실 인정했을까? 계속 발뺌했겠지 뭐. 했을 것 같아. 자, 직접 들어볼게. 지금 이제 민주화 시대 외치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겁을 준 것도 없고 태도 장면. 성고문 사실 인정했을까? 지금 이제 민주화 시대 외치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겁을 준 것도 없고 성고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성고문한 사실도 없고 일체 손 하나 된 사실도 없습니다. 저 발표문에 보면 두세 차례 쥐어박았다고 예, 그거는 위에서 본부장하고 다 그렇게 조용히 끝내기 위해서 서너 대 때렸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제 자의가 아닙니다. 태도 장면. 기가 차지 않아? 뭐 증거가 없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를 약간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성고문은커녕 몸에 손 한 번 댄 적 없고 그뿐만이 아니야. 가슴 부위를 쥐어박았다는 검찰 발표마저 부인해. 죄의식? 위축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지. 심지어 자신은 상관의 지시로 죄를 뒤집어 쓴 속죄양이야. 속죄양? 속죄양. 야, 뭐 이런 얘기 참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자, 재판이 끝나고 문 씨를 태운 차가 법원을 빠져나가려는 그 순간 흥분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차 앞을 가로막고 유리창을 부수면서 분노를 쏟아냈어. 저리도 저 사람들도 접근할 때가 무서워요. 자, 결국 문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어. 5년이요? 그럼 5년의 형량은 어떤 거? 너무 가볍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기에 몰아넣은 사람인데. 약하죠. 왜냐면은 막 거짓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경찰의 신분이니까 더 위조해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아쉽지만 이 진실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인숙 씨는 굉장히 기뻤대. 그 소식 많이 반가웠죠. 네, 많이 반가웠죠. 그러니까 나오고 났을 때 나를 불신하는 눈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벽하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결정들이 갖는 의미는 정말 커요. 그 마음으로 다 안도감이 생기죠. 위안이 된다는 얘기가 더 가슴. 그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픈 시간이 길었다고. 죄를 물은 거에 대해서 기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부분이 더 가슴 아파. 처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부터 문경장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인숙 씨 곁엔 늘 조변이 있었어. 최소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셨던 것 같은데요, 거의. 늘 오셨고, 오시면 한 3-4시간 있다 가시고, 제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고,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조변은 그런 사람이었어.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챙겨주는 사람. 최고야. 10년 전에 순애 씨 기억나지? 네, 10년 전 순애 씨에게도 그랬대. 딱 한 번 조변이 약속 장소로 바꾼 적이 있어. 다음엔 시내 빵집에서 볼까? 그 빵집으로 갔다 왔다. 웬 낯선 여자랑 같이 앉아있어. 뭐야? 여자가 순애 씨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먼저 휙 나가버렸대. 자, 이유서 한번 들을까? 난 깜짝으로 보여줬으면 속았잖아.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눈으로 일단 진찰을 한 거예요.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그래서 조 변호사님한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아마 답을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으니까 결핵이더라고요. 당시 평화시장 여공들 중에는 결핵을 앓는 사람이 많았어. 열악한 환경에서 못 먹고 못 쉬면서 일하니까 치료는 물론이고 검진도 엄두를 못 내. 그 당시에 저희 월급이 아마 3, 4천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제 기억으로 7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의료보험이 안 됐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 푼도 안 냈어요. 조변은 알아챈 거야. 순애 씨가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거야. 조고 나서는 그게 6개월 매일 점심시간 가서 주사 맞고 완치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런 것도 감사하죠. 정말 백기사 같은 사람이 실종하다. 되게 예쁜 동화 같은 순간이야. 그치? 네, 무슨 피다니 아저씨도 아니고. 이거 진짜 감동. 맞아. 조금이라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의사 선생님인 것도 안 밝히고 그냥 와서 한 번만 안색만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거. 이 조영래 변호사 이건 진짜 거의 성인이네요. 맞아. 굉장히. 사실 이런 행동이 쉽지 않은 거였어. 그렇죠. 당시 조변은 수배 중이라 쫓기는 몸이었어. 조변이 이렇게 검거 위험을 무릅쓰고 순애 씨를 만난 이유는 뭘까? 그게 아직이야. 그렇지. 그 환경조성하겠어요? 음모 실패? 그런 거? 바로 이 사람 때문이야. 그걸 물어보니까 네, 저는 그런 있어 진짜. 맞아. 전태일.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고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평화시장의 노동자. 자, 그럼 이 조변과 전태일 두 사람은 원래 아는 사이였을까? 아니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사실 만날 일이 없지. 한 사람은 서울 법대생이고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노동자잖아. 전태일이 분실을 했을 때 조변은 산속에 있는 남자에서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어. 그런데 청계천에서 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책을 안고 문신했다.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책을 덮고 빈소로 달려갔다. 거기서 조변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 전태일이 생전에 근로기준법 책을 읽으려고 밤새 씨름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 어머니,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원이 없겠어요. 이 내용도 어렵고 한자도 읽기가 힘드니까 대학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야. 조변은 늦었지만 전태일의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 전태일이 남긴 일기와 수기를 읽고 또 읽고 수배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태일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났어. 그리고 평화시장의 여공 순애 씨도 만난 거야. 내가 맨날 이거 써서 뭐 하느냐고 하면은 다 쓸 때가 있으니까 쓰지 않느냐고. 혜리 생각이 어떠냐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없는 사람 불쌍히 일고 죽기까지 했는 그거를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돼서 그런다고. 그렇게 3년이 걸려서 원고를 완성